네, 안녕하세요. 윤스톡입니다. 윤스톡 아니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요. 아니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저도 사업 계획도 막 수립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이 중요해지는 시 같아요, 상당히. 그렇죠? 매년 중요하지만 내년도 중요하죠. 그치.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신용호 센터장이랑 최강혁 팀장이랑 셋이서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편하게 얘기 좀 하기로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오늘 이제 하자고 얘기를 다 받았는데 아침에 갑자기 또 공매도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 결정은 신종호 센터장 의견이 그냥 뻔히 아니까 전혀 광혁이 얘기 최강혁 팀장 얘기부터 어떻게 생각해? 공매도 오늘 풀렸으니. 공매도요? 그냥 뭐 했구나 하는 건 정도인데, 근데 이건 너무 해석이 많더라고요. 저희 자, MSCI 선진지구 지수국 편입은 이제 완전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완전 물 건너간 정다운 연구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공매도 했던 경우에 주가가 올랐던 적은 없는데, 그냥 공매도를 했으니까 정부의 의지 반영이 나타난 거고, 이제 하단 방어 정도? 그러니까 전에 공매도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이제 오늘 기사 같은 걸 보니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2008년 10월인데 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장기 때 엄청 빠져 있어서 공매도 금지되면 돌아설 줄 알았는데 10월서부터 2009년 4월까지 되게 안 좋았었고 5개월 안 됐어. 5개월. 그치. 그리고 2020년 4월 5월인가 했을 때는 주가 엄청 올라갔어요, 공매도 금지하고서. 그럼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오늘 둘을 좀 만나서 더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본질적인 방향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매도가 결정 변수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데, 네. 결국 지금 방향이 우리가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네. 나빠지는 방향이냐,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만약 좀 나빠지는 방향이라면 네. 공매도 금지해서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줄여야 되는 거고. 저는 아침에 모 프로그램 가서는 줄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해요. 그 주가들이 빠진 이유가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빠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죠. 비쌌다라든지 봤던 성장률이 좀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변화의 가능성,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타이밍에 공매도가 만약에 금지됐다 그러면 상방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불거지고 실제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치면은 공매도로 인해서 리바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공매도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은 저는 크게 길지도 않을 거고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에 끝나지 않을까. 아니, 뭐 조심스럽네.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불편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올해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일위원은 우리가 많이 안 나왔었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일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하자, 것들을 진짜. 아니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이제 뭐 라이브도 많이 만들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입장인데, 목소리를 내면은 여러 가지 조리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다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공매도 때문에 올라오는 비싼 밸류에이션의 종목들은 팔아야 된다고 봐요. 최강혁 팀장 생각은 어때?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공매도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공매도라는 게 결국 변동성은 좀 줄여주잖아요. 변동성은 좀 줄이는데, 또 내가 굉장히 고민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순간 그 반대에 있는 그렇죠. 신용과 미수도 막게 될 수밖에 없던. 그렇죠. 내가 또 이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해지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주식이 안 좋아 보였을 때 팔 때 그러면 이제 뭘 팔아야 되나? 현물로 팔겠죠. 네. 물론 이 상태에서 되게 웃긴 게, 코스피 지수의 가격은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눈높이의 하향이라든지 경제의 안 좋은 얘기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견뎌내야 되는 과정에서는 올라가는 폭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나마 수급 주체가 조금은 더 좁아지는 국면으로 우리는 2024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공매도가 금지되는 순간에 아마 공매도를 이용해가지고 롱 포지션을 잡는 것도 같이 청산을 해야 그럼, 되거든요. 그런 그래서 거지.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알긴 어렵고요. 어렵지. 근데 다만 공매도라는 게 약간 그래도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니까 여기서 변곡점을 한번 잡으려는 시도는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빠질 때 더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을 잡고서 올라가거나 그게 변곡점 잡고서는 움직이는 행위일 텐데 지금이 바닥이라고서는 변곡점을 잡고 반등하기엔 조금.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좀 그런 게 하여튼 단기적으로 PBR로 보면은 좀 우리가 0.83. 그쵸 83까지 왔었으니까. 근데 벌써 2,430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신용호 팀장 센터장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ROE 레벨이 이번에 글로벌 그 돌아섰는데도 올라가는 폭이 너무 적었다는 거지 이번에. 맞아요. 보통 과거에는 한번 ROE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9%에서 10% 맞아요. 근처 가주니까 뭐 PBR 한 배 얘기하고 한 배 이상 얘기했었는데 이게 안 올라와주니까 상단을 열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부터 합시다. 그 내려갈 리스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층에서 봤을 때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가 어떠냐가 일단 이게 영향을 주니까 먼저 그것부터.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그죠? 소비 둔화. 미국 소비 둔화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최강 이컨 팀장 자료에서 보면은 뭐 소비에 가장 약한 고리가 사실 그 미국에서도 카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돈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용카드 이자율이 20%. 20%나 됐더라. 이게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거 공식 기록이에요. 22.1%. 나도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게? 그 미국은 이제 정책금융이 정책이 거의 영향을 안 하잖아요. 워킹을 그 금리에.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거나 이러면은 그대로 따라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이 연체율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기준 시중 이자가 높아진 거죠. 대출태도 강화되는 것도 그러니까 영향을 그런 것도 주는 있고. 거니까. 핵심은 결국 미국의 소비가 둔화된다. 식어간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소비가 줄고 고용이 죽으면 일제 인플레가 잡히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겠죠. 내년 연말쯤에 그러겠죠. 근데 내년 연말이나 그러니까 내후년 식어가는 정도가 예. 아주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예. 굉장히 적당한 온도의 골디락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디락스는 식어가는 게 아니라 개선되는 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 주는 거고 그래서 해석의 포인트가 다른 그러니까 뭐 게 소프트 그러니까 경기가 뭐 강도가 안 좋아진 강도가 되게 였기 때문에 이걸 침체로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연착륙도 착륙이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치. 나도 이 얘기야. 그게 뭐냐면은 두 분기 연속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0.1% 나오는 거하고 두 분기 연속 0.1% 나오는 게 주가에 다를 거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위쪽에 있던 게 툭 내려와가지고 그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의 문제인 거지 어쨌든 위쪽에서 툭 내려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좀 식어가면 네. 그나마 올해 미국의 소비가 좋았죠. 그게 버텨줘서 그게 이제 한국 쪽에서도 미국 비중이 엄청 늘었잖아요. 자동차, 2차 전지, 전압기 뭐 이런 것들이 수출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리를 멈춰주는 거에 환호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멈춘 나머지의 시각은 이제부터 언제 금리를 내려주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경제가 둔화되는 거예요. 경제가 둔화되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닝이 하향 조정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닝이 하향 조정되는 거는 내년에 ROE 8%로 봤는데 8%가 아니라 더 낮은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게 됐네.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지속해서 뭐 리서치의 시각에서 나도 굉장히 중시해오고 또 전에 한번 정다운 불러가지고 내가 맨날 그 연도 12월쯤에 전망치 해봤는데 그 안 따라주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근데 올해도 전형적으로 높더라고. 너무 그 높아요. 설명 좀 해줘요. 그거 좀. 지금 컨센서스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4년이 260조 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260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1년이 우리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그렸던 기준이거든요. 그때가 220조. 참고적으로 2021년은 2020년에 생각했던 기대값보다 훨씬 잘 나왔던. 그래서 주가가 빵 뛰었던 거죠. 뛰었죠. 그때. 근데 그때의 매크로 환경은 금리는 제로 금리였고 유가는 한 40에서 50달러 형성되고 있었고 수출은 월 평균 600억 달러 정도 증가율로는 뭐 30에서 40%로 막 늘어나는 사이클이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보는 거는 수출이 그 정도 늘어나진 않고
저희는 많이 늘어나야 한 뭐 싱글도 안 되고 한 0에서 2, 3%의 수출 증가율, 그리고 유가는 지금 보면 $80니까 2021년보다는 거의 20, 30%가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 마진이 깎여야 되고 수출 금액이 떨어진 상황이게 되면 2021년에 220조보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아니면 잘 나와도 한 220조라고 보면 지금 260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40조 원은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근데 하나 궁금해. 왜 이렇게 올해는 더 유독 높지? 작내년 전망치들이? 왜냐하면 에너지 전망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적자였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부는 실질적으로 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여기서 돌아서는 것만 하더라도 내년 이익 증분의 50%가 반도체예요. 그리고 내년 이익 증분의 12%가 유틸리티, 가스나 전력이 현실화되면서 올라가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반도체 가격을 잡아놨다 이거예요. 공급을 줄이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보는 건데, 아니 반도체를 팔리기 위해서 수요가 좋아야 되잖아. 리스타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리스타킹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요가 기대보다 안 나온다거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면 괜히 재고 싸움에는 비용만 나가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바닥은 잡았는데 수요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뜨리니까 저는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뷰에서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거면 지금이 아니라 내년 한 6, 7월 넘어서 사자라는 얘기예요. 연준이 금리를 조금 내려준다는 시그널을 줬을 때. 원래 반도체 사이클은 글로벌 유동성과 많이 연동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한 건데, 그 ROE라는 걸 결정짓는 출발점은 수출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뭐래도 수출 증가율이 정말 오래간만에 돌아섰고, 네. 근데 그 이콘 시각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식어도 원래 당초 기대했던 게 중국이 좀 부양책을 돌아서고 나머지가 좀 매워가고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건가요? 중국이 좋아지면은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를 중국이 좋아졌을 때 반도체를 사줄 거냐라는 거죠, 내년에. 사실 중국에서 가장 우리 수입 많이 하는 게 반도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철강 같은 건 좀 사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부동산 지표 안 살아나면은 못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별로 그렇게까지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철강이나 화학 제품 쪽인데, 그거는 업종으로 접근해야지 전체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퀘스천이 생기는 건, 중국이 다시 부동산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중국이 어쩌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냥 전 세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식한 부동산 정책 취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쓰긴 쓸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채권 발행했잖아요. 근데 그 100% 다 인프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특별채권은 인프라야. 부동산이. 그런 인프라 수요도 어차피 철강을 쓰니까. 철강 쪽은 부동산 쪽은 못 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 지금? 부동산이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GDP의 30%가 부동산이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문제나 뭐 지방정부 채권 문제,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얘기가 2013년부터 나왔거든요. 10년이나 됐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매년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누적된 거거든요. 해결은 안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바닥을 치고 돌아섰는데 기저로 올라서긴 올랐잖아요. 숫자는 올라요. 네, 숫자는 많이 올라요. 그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 저도 보통 얘기할 때 수출의 반응을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내년 초반에 반응이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공매도도 금지해주고 미국도 뭐 국채 금리도 좀 진정되고 수출도 돌아서고 하면 시장이 연말 연초 장이 강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올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신종센터는 생각은 어때? 연말 연초 지금부터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면 벌써 2,400 중반이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은 이제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고요. 네, 연말 연초에 우리가 받아들일 성적은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더라도 2012, 13년에도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높았는데 주가는 못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많이 못 올랐고 지금도 보시면 10월 달에 수출이 550억 달러인데 9월에 수출이 547억 달러였어요. 거의 플랫한 수준. 그래서 금액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수요에 대한 문제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면 내년에 증가율 자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증가율 자체도 예상보다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4분기에
미국의 소비가 학자금 대출이나 리볼빙을 쓰면서 했던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증가율 자체도 그냥 지금 금액으로 하면은 뭐 8에서 20%까지 간다고 하지만 지금 금액보다 안 나오게 되면 수출 증가율도 떨어질 수 있고. 현재 커서는 그런 미국이 여전히 좋아지는 걸로 돼 있나 지금? 4분기는 뭐 슬로우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작년에 연말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걱정했던 것보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 소비하고 비교해 버리면은 YOY로 마이너스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저라는 게 우리가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잘안 안 나오는 나오죠. 게 이게 너무 약하니까 뭐 기저란 게 없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면세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실제 숫자가 부러졌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거거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10년봉 보면은 추세를 이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왜 또 약했냐 보니까 중국이 돈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40%가 넘어요. 리먼 브라더스 때 미국이 130%였거든요. 그냥 뭐 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중국의 청년 실업이 높다고 하잖아요. 이제 발표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청년자들이 정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쌓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제가 거기로 가게 되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좀 풀리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네. 그거는 또 우리 관계 개선으로 이 높은 금리에서 성장이 나올까가 저는 그게 더 핵심이에요. 오케이, 거기 가기 전에 최강 팀장은 내년에 어떻게 되냐, 그런 정치 같은 걸 잘 변수에 엮어내는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이고 오늘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네, 선거와 그러겠죠. 관련되는 건데 내년에 선거가 주는 영향이 어떨 것 같아요? 특히 오늘 2차 전지가 쇼 커버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2차 전지를 우리가 모멘텀의 핵심은 결국 바이든의 네. IRA였잖아요. 인플레이션 리덕션이었는데 그거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내년에 바이든 바뀔 때까지는 만약에 뭐 안 바뀐다라고 그러면 미중 관계 악화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바이든이 얘기하는 정책이 바이드노믹스라고 그러는 정책이 뭐냐면은 이게 중산층의 고용을 늘리고 중하층까지 그러면서 걔네들의 임금을 올려줘가지고서는 전체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냐면은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인터넷 자료에서 봤는데 거기다 대입하니까 좀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근데 이거는 뭐 대입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성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소득을 올려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의 제조업 고용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세계화예요. 중국의 수출 증가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의 그 수출 수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왜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임금이 얼마나 높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동차 같은 걸 생산을 하겠냐.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땡큐인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요번에 백악관에서도 광고를 한 게 뭐냐면은 여봐라 우리가 이 자동차 노조 얘네들 이렇게 임금을 높게 받았다고 이거를 자기들의 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뭐 저렇게 막 파업해가지고 이러면은 위기 아니냐. 근데 그게 미국의 대통령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임금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 쓰겠다는 거잖아요, IRA는. 근데 IR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보단 낫지만 한 50% 정도가 정부 자금이고, 50% 정도는, 50에서 80% 보셔야 되겠네요. 민간 자금, PPP예요. 민간 합작 투자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리가 더 하고 싶어라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국가가 한국이에요. 뭐 CS 윈드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프로젝트로 쫙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올해 내년에도 투자를 더 할 수 있나? 프로젝트를? 그거 의미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또 문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바이든이 바뀌면 트럼프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럼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쪽 투자 많이 했던 기업들 좀 있잖아. 손실 보면서 생산해야죠.
어? 손실 보면서 생산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이거 캐파 투자 다 해놨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결국은 뭐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풍력, 태양광, 뭐 2차 전지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보니까는 걔네 아니면은 한국 아니면 유럽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국내 정치는 어때 보여요?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야, 국내 정치요? 말하기가 되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국내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책 변화가. 근데 방향이 드러난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뭐 그 김포 신도시도 그렇고 공매도도 이렇고 굉장히 그러면 대중 시사적인 정책을 릴레이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증시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수라는 걸로만 보면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가계부채가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놓고 나서 후행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105%에서 101%. 근데 한은 총재의 기준에는 아직도 못 미쳐요. 80%까지 내려와야 가계부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20%포인트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조금 시장에서 갑자기 이슈가 될 수 있는 공매도라든지 김포 신도시 같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본질을, 그래서 김포 신도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뭔가 해결이 될 것이냐,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정치적인 현재 어젠다 세팅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 근데 총선 이후에 다들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은 아까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내년 이익의 증분의 12%가 늘어나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온 부분들은 프라이싱 하진 않았어요. 어닝 추정치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닝 추정치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유틸리티 쪽도 이익이 하락도, 이게 가스나 한잔 네,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결국 부동산 PF나 이런 부분들인데 브릿지에서 끝날 거를 본 PF까지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리스크를 시간으로 해지한 건 맞다. 근데 그 리스크가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내 사실 굉장히 어쩌면 주제를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잘 확장해 줬는데 결국 여기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정책이 이게 오히려 뒤따를 부작용을 가져올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게 제가 그날 은행 은행 그 자영업자 뭐 노예 삼고 있다 그 했던 날 그 대통령께서 근데 그날 제가 은행원들이랑 저녁을 먹었거든. 제가 잘 알고 있는 은행원들 있잖아. 그 S 그 축구에 술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행이라는 게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건 저도 굉장히 불만이고 저도 이자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그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순간 이게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내수주는 다 규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권, 통신, 유틸리티, 하다못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다 우리나라 내수와 관련된 산업들은 다 규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매도도 그렇고 사실 이러한 소위 개입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뭐 욕을 먹어도 솔직히 내 속내는 결국 금융시장은 자유주의적 철학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굉장히 개입주의적인 게 나오니까 포퓰리스트가 조금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중이에요. 그리고 특히 뭐 은행도 그렇지만 아까 유틸리티도 과연 내년 전망치가 그렇게 좋아진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걸 허용해 줄까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과연 인상 같은 게 해줄 것이냐. 뭐 전 정부가 잘못했다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지금 고쳐지고 정상화시켜야 있는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PF 문제는 사실 제가 계속 관여되고 회사에서도 있다 보니 이게 어쩌면 이게 시간을 끌 수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터뜨릴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뭐 부동산이 풀어준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그렇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걱정거리가 되는 거는 어떤 외국인들 시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인데 이거 뭐 선진국수 편입은 물론 뭐 이거 도대체 우리 시장을 선진 시장의 요소를 보겠는가 이 고민이 딱 생기니까 그렇죠. 오늘 공매도 때문에 뭐 열광하고 오늘 뭐 장이 폭등하고 있지만 사이드 가격이 열렸지만 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저는 오히려 그래도 바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걱정했던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거 한 1, 2, 3월까지는 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총선을 생각해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코멘트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찍 터질 줄은 몰랐는데 그 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찍 터질 줄은 몰랐는데 서서히 문제가 있는 애들을 서서히 정리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가지고 그러면서 안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시장이나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드러나지 않게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코멘트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본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수요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한 번에 100개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나눠가지고 월간으로 한 5개씩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박스 들어간 거야. 한꺼번에 망하면 금융위기처럼 빠르게 올라오지. 근데 이게 계속 디레버리징이 되면 특히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 왔고 그렇죠.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사고가 안 터지게 관리하겠다는 그렇죠. 계속 줄여.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쪽 사람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같이 책을 쓴 내용 중에 저희 순환론적 사고란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 전체 주가의 밸류가 싸졌을 땐 주식을 사야 된다는 논리가 순환적 사고인데 그러면 동시에 봐야 되는 건 이 펀드멘탈이 싼 게 있고 맞아요. 소위 비싼 게 있고. 유동성이라는 게 또 보강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이 유동성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부채라는 문제인데 지금 부채를 줄여야 되는 국면에 왔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막히는 맞아요. 이게 소위 박스피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자료에 쓴 것 같고 최강 이코노미스트도 이걸 갖다가 뭐 이것도 느려지는 것도 이것도 뭐 하락이다 이런 논리를 썼는데 여기서 질문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냈을 때만 해도 여름 때만 해도 이게 약간 참신한 느낌이 있었는데 다 그러죠. 갑자기 다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황한 게 야 이거 또 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공매도가 터졌어. 공매도 금리가 나왔어. 일단 그 최강 이코노미스트 생각은 어때? 왜 다들 갑자기 왜 이렇게 내년을 안 좋게들 얘기하는지 또 갑자기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이 빠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자료를 쓰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근데 난 다행히 10월 17일 날 냈어. 생각이 그쪽으로 갔어. 잘했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이제 머릿속에서 딱 고정화돼 있는 상태인데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위나 아래나? 그치. 그러니까 근데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일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야?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꼬여버린 스텝이 꼬이면 내년에 여러 가지가 스텝이 꼬이는 상황 이거 혹시나 이거 이러다가 왜 내가 그러면 내가 데자부즈 같은 게 있어요. 당신들 나랑 오래 일해서 알지만 되게 삽질했던 기억들 있잖아요. 삽질했던 기억. 그게 뭐냐면 2008년 10월에 시장을 좀 약간 이 정도면 사도 된다고 외치다가 그때 거기서 2009년 4월에까지 한 그때 런던 G20 열릴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무너질 때가 있었다고 그때가. 근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출구가 없다라고 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뭐 완전히 밑은 아니고 바닥에서 반등 신호는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로만 봤을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뭔가 다시 돈을 풀면서 돌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명분이 없거든요. 저는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비용이 떨어지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금리를 못 떨어뜨리는 이유는
비용이 높은 거죠. 어떤 비용? 유가라든지. 하나 팩트로 보면 유가가 여기서 급락해주면 돼요. 유가 급락이라는 경기가 망가져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급 사이드에서의 어떤 오버캐파라는 생각이 들거나, 근데 그동안에 캐펙스 안 왔기 때문에 공급도 굉장히 적다라는 인식이 많이 강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게 다 박스 피면 위나 아래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서 비껴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문제가 좀 방금 전에 이제 이런 거지. 아까 은행 그 동료들 우리도 아는 네. 그 친구가 술 먹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장을 위로 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ROE가 낮으니까 ROE를 올리는 방법은 배당 및 소각이 있지, 자연 소각. 네. 근데 그 정책은 물 건너갔잖아 이번에. 안 되고 사실 있죠. 은행한테 요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너희들 돈 많이 벌었지, 주주 가치에 돈을 써. 그래 줬으면 자유를 넣겠어야죠. 그렇죠. 뭐 이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그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니 뭐 MSCI에 편입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의 비중이 70%이긴 하거든요. 20%가 외국인이고 10%가 기관인데 개인들은 저희들 봤을 때는 내년에 시장이 박스피에서 30%라고 치자. 이렇게 딱 30% 상승, 30% 박스피, 30%는 하방이게 되면 거의 60%의 확률로 박스피는 하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개인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다. 그러면 개인의 비중은 좀 떨어지고 거래대금도 올해보다 내년이 한 10에서 15%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뭔가 시장에서 알토란 같은 종목을 사면서 액티비티를 높여줘야 되는데 오늘 공매도는 사실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적인 게 오늘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비온을 놓고 보면 돼요. 그래요. 공매도를 맡고 있는 건 사실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공매도가 금지됐으면 전자가 올라가야지. 실적 사이클도 돌아서는데. 근데 삼성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빠지고 에코프로비온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는 개인의 수급과 결국 개인 수급의 좌우된 장세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테마 장세가 돼버리는데, 문제는 테마 장세도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 영풍재지 나덕연 사태 겪으면서 결국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다 소위 레버리지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거래가 또 줄 수밖에 없고, 자 부정적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의 것이 전개될 것인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추론의 방향은 오늘 하루는 좋고 뭐 여기서 2,500? 2,600? 뭐 이 정도 갈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렇게 갔을 때 2.8% 중에 2.2%가 다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오늘 4% 오르지 않나? 코스닥이? 아니, 코스닥은 그런데. 아니 뭐 2차 전지로 오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점점 더 커져요.